안녕하세요. 저는 부모한테서 나쁜 것만 보고 배운 인간을 내쳐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닮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나쁜 점을 똑같이 배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불행하게도 제 남편의 경우 후자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었다면 제가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변해버린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쇄소 사업을 하시는 아빠 덕에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빤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고객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중엔 아빠를 힘들게 하는 손님도 많았었나 봐요. 가끔씩 아빠가 퇴근 후에 엄마랑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은근히 진상 손님이 많더라고요. 어휴, 내가 인쇄하기 전에 분명히 견적을 말씀드렸는데 꼭 이렇게 다 인쇄돼서 나오면 비싸다고 깎아달라는 고객들이 있다니까. 아니,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처음에 견적서까지 써서 보내주냐고. 오늘도 그런 고객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 아이고, 하여튼 어딜 가든 막무가내로 구는 손님들이 많은가 보네. 지난번엔 디자인을 수도 없이 바꿔달라고 하면서 귀찮게 하더니 결국엔 주문도 안 하고 내뺀 사람도 있었다면서? 그런 게 뭐 하루 이틀인가? 그나저나 요즘에 좀 무리를 했더니 허리도 많이 아프네.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저희 아빤 직원들이 있는데도 직접 다 일을 하시는 성격이었어요. 인쇄소다 보니 종이를 옮겨서 가지런히 쌓아야 될 일도 많았는데 종이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까 항상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도 제 남동생들은 고마움도 모르고 맨날 철없는 행동만 했습니다. 둘 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엄마 아빠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둘째 남동생이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 친구들은 다 비싼 메이커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나도 똑같은 걸로 하나 사줘요. 나만 비싼 운동화 없으니까 쪽팔린단 말이에요. 뭐? 너 얼마 전에 엄마가 운동화 새로 사줬잖아. 사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사달라고? 그건 내가 원하는 운동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걸로 사줘요. 네? 벌써 고등학생이나 된 애가 왜 그렇게 철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게다가 저희 막내 동생도 문제집을 사야 된다고 뻥을 쳐서 엄마한테 돈을 받아가 놓곤 그걸로 친구들이랑 노는데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빠한테 들키는 바람에 아주 호되게 혼나고 말았습니다. 용석이 너, 그런 거짓말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어? 감히 문제집 산다고 거짓말해서 엄마한테 돈을 받아가? 너 진짜 아빠한테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혼나볼래? 아니,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용돈이 모자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애초부터 용돈을 많이 주던가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주고 있는데 얼마나 더 달라는 거야? 너 이렇게 돈 펑펑 쓰는 걸 보니까 여태까지 받았던 용돈도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성하고 공부나 열심히 할 생각해. 알았어? 그나마 저희 아빠가 엄격하신 분이라 그 정도로 끝난 거지. 안 그랬으면 아마 제 남동생들이 사고를 엄청 많이 치고 다녔을 겁니다. 저는 남동생들을 보면서 저만큼은 부모님한테 불효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착실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고 대학을 졸업해선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30대 초중반에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되게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1년 정도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예비 시댁에 갔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집이 좁고 허름한 데다가 벽지는 누렇게 떠 있고 좁은 집에 살림살이들이 들어차 있어서 앉을 자리도 많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연탄을 떼는 집은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너무 반겨주셔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이 많이 좁죠? 예전엔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아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집에 비해 아가씨네 집안은 잘 산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많이 키우는 형편이라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희 둘이서 가정 꾸려서 열심히 살면 되지. 양가 형편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 저희 집에 엄청 잘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저희 아빠를 되게 존경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는 사람한테 제일 큰 무기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세요. 사업을 이렇게 키우시기까지 힘든 일도 많고 땀도 정말 많이 흘리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처럼 꼭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고, 대한민국 가장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뭐 특별히 훌륭할 게 있나? 그러는 자네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퇴근 후에 남편이 저랑 술 한잔하면서 하소연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휴, 남들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내가 일해보니까 이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야. 정해진 규정이 다 있는 건데 막무가내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높은 사람 불러내라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이딴 식으로 일하냐는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듣는다니까. 아휴, 그래? 역시 무슨 일이든 쉬운 건 하나도 없네. 그나저나 당신은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왜 하필이면 공무원이 된 거야? 요즘엔 공무원들 대우도 잘 받지 못하고 하는 일에 비해 월급도 적다 보니까 퇴사율도 높다고 하던데. 사실 그게 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아서 나만큼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었거든.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제가 몰랐던 시부의 모습을 말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시댁이 그렇게 형편이 어렵게 된 이유가 다 시부 때문이었대요.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진짜 유명했어. 툭 하면 일 그만두고 맨날 초저녁부터 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까지 했었다니까. 게다가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온 돈 가져다가 맨날 탕진하고 쓸데없는 물건을 왜 그렇게 사오셨는지 몰라. 그게 정말이야? 아버님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의외시네. 난 그런 분인지 몰랐어. 우리 아버지가 겉으론 멀쩡한 척하고 돌아다니시니까 모를 만도 하지.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논밭도 물려주셨는데 그것도 다 아버지가 팔아먹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잔병치를 하고 계시잖아. 난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만큼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된 거야. 그런데 부모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자식이 아예 안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제 남동생들도 사고뭉치였지만 시댁엔 그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보다 몇 년 전에 결혼한 시숙이었어요. 시숙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는데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툭 하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시숙한테 잔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애미한테 들어보니까 또 직장 그만뒀다며? 너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야? 이제 결혼까지 했으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생각을 해야지. 아, 진짜.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어떡해요? 사람이 업무하다가 실수 좀 할 수 있는 건데 상사란 인간이 날 아주 무지막지하게 갈구잖아요. 원래 회사 생활은 다 그런 거야. 그럼 남의 돈 버는 게 뭐 쉬운 줄 알았어? 어머니가 우리 회사 다녀본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말을 쉽게 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도 나 볼 때마다 눈빛이 기분 나빴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명문대 나와서 능력 있는 사람인데 위아래에서 동시에 그렇게 기분 잡치게 하는데 아이 거길 계속 다녀야 돼요? 시숙은 맨날 회사를 옮겨 다니느라 1년에 돈을 버는 날보다 돈을 안 버는 날이 더 많았어요. 게다가 버는 돈도 별로 없으면서 맨날 시부랑 낚시 가고 술 마시면서 돈을 펑펑 쓰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혼자 직장 다니며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형님이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시댁에 오면 그렇게 형님을 부려먹더라고요. 여보, 나 배고프니까 얼른 밥 좀 차려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운전했으면 당신이 밥은 빨리빨리 차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우리 아버지랑 막걸리도 한잔 할 거니까 나가서 막걸리도 좀 사오고. 알았어? 뭐라고? 당신은 고작 오늘 하루 운전하느라 힘들었겠지만 난 평일 내내 혼자 일하느라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배고프면 당신 손으로 밥 차려 먹어. 에이씨, 마누라가 돼서 남편 밥도 못 차려주냐? 잔말 말고 얼른 된장찌개나 구수하게 끓여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 뒤치다거리를 해야 돼? 그렇게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어머님한테 끓여달라고 하던가. 나 진짜 기분 나빠서 못 있겠으니까 당신 혼자 여기서 실컷 먹고 놀고 하다 와. 알았어? 형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혼자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그러다가 결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얼마 후 시숙이랑 이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시숙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충분히 이혼 당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남편만큼은 시부나 시숙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도 둘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 표정이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그냥 공무원 그만두면 어떨까? 예전엔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월급으로 애 둘을 키우려다 보니 만만치가 않네. 뭐? 갑자기 공무원을 그만둔다고? 그럼 그만두고 무슨 일 할 건데? 나도 남들처럼 장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내 친구 민철이 알지? 민철이도 공무원 하다가 몇 년 전에 때려쳤잖아. 그러고 나서 사업 시작했는데 지금 완전 대박 나고 있다니까? 공무원으로 평생 일해봤자 그런 큰 돈은 못 만져보는데 나도 민철이처럼 장사 한번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태까지 말은 안 했지만 사업하는 아빠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언젠간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남편이랑 같이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를 시작해보니 돈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너희 요즘에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다면서? 그럴 바엔 부모한테 도움받아서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그래도 네 아빠인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겠어? 내가 사업 자금 조금 대줄 테니까 이걸로 보태서 쓰려무나. 아빤 저희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사업 자금을 도와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남편이 큰절까지 하면서 엄청 고마워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안 돼서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제가 와이프를 잘 만나서 이런 도움까지 받아보네요. 저 꼭 열심히 해서 아버님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 아빠의 도움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1년간은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매일 하루에 5시간만 자고 장사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부는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나 옷 좀 사게? 용돈 5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니? 아니, 이번에 모임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옷장에 영 후줄근한 옷밖에 없어서 말이야. 아버님, 저도 용돈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아마 저희 장사하는 거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진 힘들 것 같아요. 시부는 돈을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시부랑 똑 닮은 시숙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형님은 시댁에 잘 오지 않아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엔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것 같더군요. 시숙이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형님이 참을성이 많은 건지 저로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턴 아빠한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야 사람 구실 하게 되었다면서 저희 아빠한테 엄청 감사해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된 건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나라에 봉사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네. 아무리 내가 처음에 도와줬어도 자네랑 우리 딸이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해보게. 그런데 저희한테 여유가 좀 생긴 걸 알았는지 하루는 시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저랑 남편한테 이러는 거예요. 재수 씨, 요즘에 가게 매출이 잘 나온다면서요? 저 요즘에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저 이러다가 두 번째 와이프한테도 이혼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아니, 사지 멀쩡하고 명문대까지 나오신 분이 생활고에 왜 시달려요? 아주버님 설마 또 그 회사 그만두셨어요? 아니, 지난번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긴 했는데 이젠 회사를 하도 옮겨 다녀서 그런지 취직이 영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들 아는 대리운전 같은 건 힘들어서 하고 싶지도 않고 제 수준에 맞는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저는 그런 시숙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시숙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시숙한테서 정말 충격적인 연락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수 씨, 정말 고마워요. 재수 씨 덕분에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역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더니 재수 씨 덕에 제가 여러 번 도움받네요. 저는 뜬금없는 그 얘기에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저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시숙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태까지 빌려준 총 금액이 4,700만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저희 공동 통장에서 뺏었으면 저한테 들키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줬던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불같이 화를 내고 말았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아주버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돈만 펑펑 쓰는 거 다 알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어떡해? 그 돈 갚으려면 어쨌든 우리 둘이 같이 버는 돈에서 나갈 텐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동 재산으로 원금의 이자까지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아유, 그럼 형이 힘들다는데 어떡해. 내가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인데 우리 형을 모른 척 해야겠어? 그럼 적어도 나랑 상의했어야지. 나 이렇겐 도저히 못 살아. 당신 다음부터 돈 쓸 일 있으면 무조건 나랑 상의했었어. 당신 개인 용돈까지 내가 터치 안 하겠지만 지금처럼 공동재산으로 크게 지출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상의하자고. 알았어. 그러면 되잖아. 그럼 확실하게 각서까지 쓰는 걸로 해. 자, 여기 종이에 받아 적어. 나 조재성은 앞으로 공동재산을 함부로 지출할 경우 모든 재산을 아내 정선아가 관리하는 걸로 하겠다. 빨리 적으라니까. 결국 남편은 앞으로 저랑 상의 없이 큰 돈을 쓰지 않기로 각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때문에 결국 남편이 대출받은 것 저희 공동재산으로 갚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이후로 남편은 사고를 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혹시나 해서 남편을 떠본 적도 있었어요. 당신 설마 또 나 몰래 아주버님한테 돈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유,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내가 지난번에 형한테 이제는 돈 못 빌려준다고 냉정하게 얘기했더니 형이 아예 삐져가지고선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우리 형 속 좁은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한번 약속을 했으니 저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돈 문제만 빼면 저희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씩 남편이 안 좋은 행동을 해서 저희 아빠한테 잔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친정에 가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엉덩이를 살짝 들고 방귀를 뿍 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빠가 남편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자네, 식사 중에 예의 없게 그게 뭔가? 아무리 가족이어도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야지. 게다가 한 번은 친정 식구들과 다 같이 외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서빙을 하는 알바생한테 함부로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요, 물 갖다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원래 식당에서 손님이 왕인 거 몰라요? 아유, 이렇게 일 못하는 알바생은 자르라고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해야겠네.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다음부턴 바로바로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빠가 또 남편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자네, 평소에도 그렇게 밖에 나가서 갑질하고 다니나? 내가 보기에도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 보이는구만. 때로는 상대방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지. 자넨 자네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하나? 그러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더라고요. 저희 아빤 워낙에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 가끔씩 남편이 하는 행동이 충분히 마음에 안 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그러는 건 시부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시부는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 몸이 안 좋아서 맨날 집에서 누워 계셨는데 목청이 어찌나 크신지 맨날 밥 차려와 물 떠와 이러면서 시어머니를 부려먹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 너무 당하고 살지만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유, 이게 다 내 팔자인데 뭐 어떻게 하겠니? 평생 이러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지 뭘.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답답해 보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입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너무 걱정돼서 제가 찾아가니까 시어머니가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구나. 조금만 추워도 이렇게 몸살이 심하게 나니원.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의 환경도 좋지 않아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랑 자식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만 하시는 시어머니한테 너무 마음이 쓰여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에 전셋집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저희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평생 연탄불 떼면서 살다가 너희 덕에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를 다 가보는구나. 내가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날 이렇게 대접해주니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후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돈이 잘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 돈이 생기면 변한다고들 하죠.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필이면 저희 남편은 나쁘게 변하는 쪽이었습니다. 툭 하면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다음날 퍼질러서 자느라 출근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거야? 얼른 나랑 같이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지금 피곤해 죽겠으니까 나 좀 그냥 놔둬. 그리고 솔직히 내가 사장인데 숙취 때문에 힘들면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이렇게 놀고 먹고 하려고 장사한다고 했어? 그러게 내가 평소에 술 좀 작작 마시라고 했지? 게다가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도 밥값이며 술값이며 다 자기가 쏘고 심지어 하루는 뜬금없이 저희 가게에 1인용 접이식 침대를 배달시킨 적도 있었어요.
당신 이거 잘못 시킨 거 아니야? 웬 접이식 침대를 다 산 거야? 아, 요새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리더라고. 그래서 창고에서 낮잠이라 좀 자려고 샀지. 나 앞으로 하루에 2시간씩 낮잠 잘 거니까 절대로 나 건들지 마. 알았어? 뭐라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더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판에 가게에서 낮잠을 자겠다고? 아, 됐으니까 이거 환불해. 당장 환불하라고. 예전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무책임하게 살아온 시부한테 보고 배웠다는 것밖엔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부는 툭 하면 저한테 차 좀 바꿔달라, 여행 좀 보내달라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혼자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다 크게 넘어져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입원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병문안을 오셨는데 아빠가 저보고 남편은 왜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글쎄요, 저 입원한 첫날만 오고 안 오네요. 마누라가 아파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자 아빠는 화난 얼굴로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그런데 아빠가 3번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결국에 아빠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3번이나 전화했는데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전에 평소에도 내가 전화하면 잘 안 받더니 지금 보니까 일부러 안 받는 거였구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잠에 취해가지고 전화 오는지 몰랐어요. 아유, 저도 나이 먹으니까 숙취가 너무 심하네요. 뭐라고? 숙취? 아니 지금 우리 딸은 다쳐서 입원해 있는데 자넨 병문안도 안 오고 술 마시고 퍼질러져 자고 있었단 말이야? 자네가 우리 딸 남편이자 보호자인데 옆에 있어 줘야 될 거 아닌가? 아, 진짜. 아버님, 저도 사회생활 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벌써 40대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애 취급하실 거예요?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날 머리 끝까지 화난 아빠가 남편한테 크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친정에도 남동생들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결혼한 제 막내 동생은 이혼한다 어쩐다 하고 둘째 동생도 사업한다고 돈 달라면서 난리를 쳤나 봐요. 아빠는 끝까지 안 준다고 했는데 마음 약한 저희 엄마가 손대지 말아야 될 돈까지 손대면서 동생들한테 돈을 줬나 봅니다. 그 일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어요. 아주 양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저까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0년 넘게 운영했던 저희 친정아빠의 사업이 힘들어지고 말았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아빠가 여기저기서 돈을 마련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지금 엄청 많이 힘드신가 봐. 요즘에 맨날 한숨만 푹푹 쉬고 우울해서 말씀도 잘 안 하신대.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아빠한테 돈 좀 빌려드리면 안 될까? 우리도 처음 사업할 때 아빠가 사업자금 도와주셨잖아. 뭐? 아니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원래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꼭 도와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이 나 싫어하시는데 내가 왜 아버님한테 돈을 빌려드려야 돼? 맨날 나만 보면 잔소리만 하시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잖아. 아니, 그건 당신이 그럴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당신이 우리 아빠 전화도 잘 안 받고 명절 때도 바쁘다고 안 찾아가고 평소에도 자꾸 예의 없는 행동을 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이, 몰라. 아무튼 됐고 난 절대 아버님한테 돈 못 빌려드려. 그리고 당신 예전에 있었던 일 잊었어? 우리 돈은 공동재산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며. 그래서 난 우리 형한테 돈 빌려줄 때 각서까지 썼잖아. 당신 만약에 나한테 말도 없이 아버님한테 돈 빌려주기만 해봐. 그럼 나랑 이혼이야, 이혼. 알았어?
뭐라고? 당신 지금 장난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우리 아빠가 사업 자금 안 도와주셨으면 장사 시작하지도 못했을걸? 아유, 진짜 딱 한 번 도와준 거 가지고 지긋지긋하게 얘기하네. 그래, 그럼 이렇게 아버님한테 돈 빌려드린 대신에 이자 50% 받는 걸로 하자고. 요즘에 사채 쓰면 이자가 몇백 프로야. 심한 데는 1000%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법정 이자가 20%라고 하는데 추가로 30%는 위험금리라고 생각해. 솔직히 아버님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세상에 저희 아빠한테 도움받을 땐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희 아빠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이자를 50%나 받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가족끼리 이자율 50%?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이거 당신 입으로 말한 거니까 절대로 말 바꾸지 마. 알았어? 아이, 당연하지. 그래도 50%면 많이 봐준 거야. 그나저나 지금 화낼 사람은 안 돼. 왜 당신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내가 소리를 지르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지. 아무튼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저는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남편을 보고 확실하게 따질 건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최근 들어 의심스러운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돈 한 푼 안 벌고 집에서 쉬기만 하는 시부가 차도 새로 바꾸고 얼마 전엔 비싼 양복까지 사셨더라고요. 그때는 설마 했는데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걸 보니 더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저희 부부의 재산과 남편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저희 공동재산을 건드리진 않은 것 같았지만 남편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출 상환 문자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또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시부나 시숙한테 퍼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시댁에 찾아가기 전 시어머니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요. 그 일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요. 요즘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니까 일은 하지도 않고 맨날 놀 생각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 몰래 대출까지 받고 저희 아빠 사업이 어려워서 도와드리자니까 이자를 글쎄 50%나 받자는 거예요. 심지어 요샌 저희 애들한테도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짜증만 내는 거 있죠? 아이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큰아들만 잘못 키운 줄 알았는데 작은 아들까지 잘못 키웠나 보다.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우는 바람에 내 며느리들만 다 잡게 생겼어.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 오늘 어머님 댁에 가서 한바탕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더라도 어머님이 좀 양해해 주세요. 말로만 그러는 거지 실제로 그럴 건 아니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 집안 풍비박산 날 것 같단 말이에요. 알았다.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뭐든지 다 응원한다.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저는 시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 봐 미리 허락을 받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으로 미리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쉬고 계시던 시부한테 당당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 3년 전에 아버님한테 전셋집 해드린 거 이자 받으러 왔어요. 그동안 이자 밀리셨으니까 금액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련해서 얼른 주세요. 뭐라고? 갑자기 찾아와선 뜬금없이 무슨 이자 타령이야?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좋은 마음에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이렇게 전셋집도 마련해 드렸는데 제 남편이란 사람은 저희 아빠가 힘들다고 하니까 사채업자처럼 50% 이자를 받아내려고 하더라고요. 뭐 위험금리니 뭐니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희 친정에서 그렇게 받아낼 거면 공평하게 아버님한테도 똑같이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야? 아니,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보고 전셋집 해달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먼저 해준 거면서 무슨 이자를 달라는 거야? 물론 저희가 먼저 해드린 거 맞지만 저희 덕에 편하게 사시는 것도 맞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아버님 지금까지 그이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네? 얼마 받으셨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부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얼마에 받았냐니? 내가 내 아들한테 받긴 뭘 받아? 받으신 거 맞잖아요. 안 그러면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떡하니 저렇게 차를 바꾸셨겠어요? 설마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아주버님이 사주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비싼 양복은 대체 무슨 돈으로 사셨는데요? 그거 다 저희 남편이 돈 보내줘서 사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거 다 내가 돈 벌어서 산 거다. 넌 왜 생사람을 잡고 그러니? 아버님이 돈을 버셨다고요? 평생 일도 제대로 안 해보셔서 어머님만 뼈 빠지게 고생시키신 아버님이요? 그래, 내가 이래서 벌었다. 왜? 난 뭐 돈 벌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 아, 그래요? 그럼 어디에서 일하셨는데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게 아버님 직장이 어딘지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저희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시부한테 돈을 준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시부한테 화를 냈어요. 거봐요. 아무 말씀도 못 하시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어머님을 고생시키셨다더니 이젠 자식 돈까지 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끼리 짜고선 절 속인 거네요. 저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 못 사니까 얼른 전세자금 빌려드린 거 이자 50% 쳐서 돌려주시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휴대폰 너머로 저와 시부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그만하지 못해?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한테 막말이야? 그러자 시부가 깜짝 놀라서 이러시더군요. 뭐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목소리야? 이거요? 아버님 잘난 아들이에요. 제가 아버님이랑 중요한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화 걸어놨거든요. 당신, 나랑 아버님이랑 하는 얘기 다 들었지? 나 두 번 얘기하기 싫으니까 당신도 내가 여태까지 한 말 제대로 새겨들어. 알았어?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장난이라니. 네가 우리 아빠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하는 건데. 그리고 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 양심이라는 것도 없냐? 딸이랑 사이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하니까 사업 자금까지 보태주시면서 이렇게 잘 풀리게 해준 게 바로 우리 아빠인데. 넌 그런 우리 아빠한테 돈 좀 빌려주자고 하니까 꼭 그렇게 사채업자 같이 행동해야겠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빠한테 도와드리려고 했던 금액이랑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께 해드린 전셋집이랑 비슷한 금액이야. 그런데 누군 좋은 마음으로 그냥 해드리는 거고 누군 이자를 50%나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거랑 같아? 그럼 당신은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평생 연탄불이나 때우면서 허름한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아빠는 사업 망해도 괜찮은 거고? 사업 망해서 우리 집안 무너지면 우리 부모님도 허름한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똑같아. 그리고 너 또 나 몰래 대출 받아서 아버님한테 드렸잖아. 너 솔직히 한번 말해봐. 그 돈으로 아버님뿐만 아니라 아주버님한테도 드렸지? 너 다시 한번 또 그러면 재산권 다 나한테 넘긴다고 각서까지 썼을 텐데. 아이, 그래서 어쩌라고. 내 이름으로 내가 대출 받은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 그럼 그 대출 당신이 알아서 다 갚을 거지? 우리 공동 재산에 손대기만 해봐.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전셋집은 우리 공동 재산으로 해드린 거니까 똑같이 이자 50% 받아야지. 나 그 돈 못 받으면 이 전셋집 확 빼버릴 거야. 알겠어? 뭐라고? 야, 너 당장 집으로 들어와. 거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와서 얘기하자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아버님,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그동안 밀린 이자 얼른 준비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댁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남편과 2차전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다짜고짜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아버지 무시해? 시집 왔으면 네가 시댁 사람이지 친정 사람이야? 내가 아버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감히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똑같이 하려고 하냐고. 왜? 그러면 안 되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친정이랑 시댁을 차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네가 똑바로 행동을 했어야지. 세상에 장인어른 힘들 때 도와주자는데 사채업자처럼 이자나 왕창 받아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게 뭐 잘못됐어? 그리고 아버님 회사 어려워진 게 내 탓이냐고.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난리야? 뭐라고? 야, 그럼 우리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빠가 도와주신 건 뭔데? 힘들 땐 도움 받아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자 이거야? 당신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이구나. 뭐? 양심도 없는 인간?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남편을 우습게 하네. 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힘 좀 쓰면 꼼짝도 못하는 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저한테 몸싸움까지 걸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결국 경찰의 중재하에 싸움은 끝났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한테 이러더군요. 이혼? 그래, 이혼해. 대신 애들은 당신이 키워. 난 워낙 바쁜 사람이라 애들 키울 시간 없는 거 알지? 당연하지. 당신 같은 망나니한테 미쳤다고 우리 애들 맡기냐?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그래. 아참, 나 이제 장사하는 것도 귀찮고 당신이랑 얼굴 맞대고 일하는 것도 싫으니까 우리 가게 지분 절반 나한테 돈으로 줘. 싫으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애들 나한테 넘기던가. 뭐 우리 어머니한테 봐달라고 하면 알아서 봐주시겠지. 참나. 그래. 나도 앞으로 네 얼굴 꼴도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네 지분 가져가고 끝내. 어차피 우리 가게도 너 없으면 더 잘 돌아가. 알어? 사실 이혼하면 남편이랑 같이 하던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남편이 먼저 돈만 받고 떨어져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지분을 돈으로 줘버리고 더 이상 가게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재산 분할한 돈으로 아빠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전 남편 없이 저 혼자 열심히 장사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빠는 제가 드린 돈 덕분에 위기를 넘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선아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30년 넘게 운영했던 이 사업 꼼짝없이 접어야 했을 거야. 아빠, 아빠도 나 처음 장사 시작할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당연히 아빠가 어려울 때도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주는 것도 너무 고마워. 역시 나한텐 선아 너밖에 없다.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 후 저희 애들은 친정 엄마가 맡아서 돌봐주시고 저는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답니다. 역시나 전 남편이 없으니까 더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가게에서 낮잠 잘 생각이나 하는 사람이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건 전 남편이 저랑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여자랑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전 남편이나 전 시숙이나 솔직히 외모가 잘난 편이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여자들이 잘 들러붙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저희 애들이 볼 수도 있는데도 떡하니 SNS에 재혼한 여자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다정한 사진을 많이 올려놨더군요. 정말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었어요. 저는 저희 애들 때문에 전 시어머니하고만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얼마 전엔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신세 한탄을 하시더군요. 아휴,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팔자를 타고났는지 남편부터 해서 아들 두 놈까지 아주 골치 아파 죽겠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니? 어머님, 또 왜 그러세요? 또 무슨 일 터졌어요? 아니, 우리 둘째 놈이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혼을 하고 너랑 재산 분할한 걸로 사업한다고 까불다가 다 말아먹었지 뭐니. 그러게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으면 공무원 생활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욕심부려서 이 지경을 만드냐 말이야. 게다가 장인어른한테 장사 미천까지 도움받았으면 더 열심히 일했어야지.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말아먹느냐고. 아휴, 그러게요. 저야 이혼해서 남남 됐으니 그만이지만 어머님은 자식이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더 골치 아프시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집안에 있는 남자 셋이 다 그러고 사니까 요즘엔 그냥 다 버리고 나 혼자 살고 싶더라. 아휴,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전화해서 이런 신세 한탄이나 하겠니? 그래도 네가 성격이 좋아서 내 얘기까지 다 들어주고 정말 고맙다. 어머님,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그래도 어머님하고는 잘 지냈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는데 제가 이 정도 얘기도 못 들어드리겠어요? 아참,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제가 용돈 조금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아버님한텐 절대 들키지 마시고 꼭 어머님 혼자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어째 자식들보다 네가 더 날 위해 주는구나. 저는 전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가끔씩 용돈을 보내드린답니다. 사실 저희 애들이 전 시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씩 애들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전 시어머니랑 같이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애들이 너무 잘 따르더라고요. 할아버진 싫은데 할머니는 너무 좋다고 말하는 걸 보니 애들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구별할 줄 아나 봐요. 그렇게 제가 이혼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은 아직도 쪽박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장사가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저희 아빠도 위기를 벗어나 다시 예전의 매출을 어느 정도 되찾으셨고요. 저희 엄마도 앞으로는 절대로 사고 뭉친 저희 남동생들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저한테 남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제 남동생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 가족 모두 걱정 없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도 유튜브 사연을 많이 보지만 결혼해서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일을 겪어보니 이렇게 뻔뻔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과 관계는 잘 끊어내시길 바라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